당장 정리해라. 도원그룹 며느리는 그런 집안에서 데려오지 않는다. 아버지, 전 회사보다 지우 씨를 택하겠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재벌 아들이 회사를 버리겠다고 말한 걸까요? 그리고 평생 숫자만 보며 살아온 회장은 어떻게 변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여의도 63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실적이 곧 생존이다. 이번 분기 목표 미달이면 임원진 절반은 자리를 비워야 할 것이다. 나한테 변명 따윈 필요 없다. 결과만 가져와라. 여의도 63빌딩 최상층 도원그룹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그 빛을 내려다보는 유만석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 하나로 스크린이 내려오고 다시 한번 누르면 블라인드가 올라갔어요. 세상을 손바닥 안에 쥔 듯한 착각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앉은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손바닥에 땀을 쥐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펼쳤다 덮기를 반복했어요. 누군가는 펜을 돌리다가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두려움을 즐기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공포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연료였으니까요.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원그룹을 10대 그룹으로 키워 올린 비결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전무, 유통 부문 적자 해명. 유통 담당 전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됐다. 만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회복 방안 내놔. 없으면 사표 써.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이었죠. 변명은 패배자의 언어였고 만석은 패배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누군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회의는 계속되었어요. 만석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살아 숨쉬게 했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마침내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빠져나갔어요. 누군가는 화장실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복도에서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장비서만이 남아 다음 일정을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후 3시 금융위원장 면담, 4시 재계 간담회, 6시 프랑스 대사관 만찬입니다. 만석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낮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공사 중인 빌딩들.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았지만 만석의 가슴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고 누군가의 절망이라는 사실 따윈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숫자로 세상을 읽었고 숫자로 사람을 평가했으며 숫자로 승패를 가렸습니다. 저녁 10시 만석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천장은
5미터가 넘었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조차 삼켜버렸어요. 조명은 은은했지만 그 은은함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가정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만석은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가정부는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물러났어요. 20년 동안 일했지만 만석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저녁이 놓여 있었어요. 한우 스테이크, 유기농 샐러드, 프랑스산 와인 한 잔. 영양사가 계산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완벽하게 배분된 식사였습니다. 접시는 프랑스 명품 도자기였고 나이프와 포크는 독일제 은식기였어요. 하지만 만석은 혼자였습니다. 6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그 혼자 앉아 고기를 썰었어요. 칼이 접시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식탁 위는 적막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목을 적시는 액체일 뿐이었죠. 한 병에 200만 원짜리 와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입에 넣었지만 씹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식사는 업무의 연장이었고 잠은 다음 날을 위한 정비였으며 집은 잠시 머무는 호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만석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뉴스, 사건 사고. 모든 것이 그에게는 숫자와 정보일 뿐이었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불편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만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은 대부분 경영서적과 경제지표 분석 자료들이었어요. 성공하는 CEO의 7가지 습관, 글로벌 경영 전략, 재무제표 분석 실무. 빼곡히 꽂힌 책들 사이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유일하게 다른 색깔을 띤 것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아내가 남긴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번진 곳도 있었어요. 만석은 그중 가장 오래된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둥근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여보, 민준이가 크면 꼭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산이나 집안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주세요. 당신도 한때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요. 만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을까요? 자조였을까요? 손가락으로 편지의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아내의 필체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죠.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냉정함이 승리했고 계산이 생존을 보장했으며 감정은 판단을 흐렸습니다.
만석은 의자에 앉아 책상 앞에 놓인 서류들을 펼쳤어요. 내일 이사회 보고 자료, 다음 주 인수합병 계획서, 분기별 실적 분석표,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수정했어요. 여기 목표치 10% 상향, 저기 예산 15% 삭감. 숫자를 고치고 계산하고 분석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만석은 잠들지 않았어요. 일은 끝이 없었고 경쟁은 멈추지 않았으며 세상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마음 같은 건 사치지. 그날 밤 유만석은 서울 위에 군림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가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많았지만 품에 안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남자. 하지만 그 시선이 닿는 곳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만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내일 일정이 돌아갔습니다. 숫자가 보였고 그래프가 그려졌으며 회의 내용이 정리되었어요. 그의 머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쉼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으며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만석의 책상 위에 검은색 파일 하나가 놓였습니다.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것이었어요. 표지에는 기밀 유민준 전무사생활 조사 보고서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계자의 신변 관리는 그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도원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이 걸린 곳이었죠. 첫 장을 넘기자 여자의 얼굴이 나왔어요. 흑백 프린트였지만 맑은 눈매와 소탈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한지우. 사진 속 배경은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고 그 뒤로 지우 설렁탕국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손으로 직접 쓴 듯 삐뚤빼뚤했어요. 전문 간판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페인트로 직접 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자체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벽에는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창문 틀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신상 정보가 빼곡했습니다. 성명 한지우여 만 28세. 학력 인천상업고등학교 졸업. 가족관계 부모 사망 부 마이너스 교통사고 모 마이너스 병사. 형제 없음 천혜구아. 주거지 인천 남동구 월세 원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금융상태 예금 잔액 237만 원. 대출 없음. 신용등급 양호. 사업체 지우 설렁탕 국밥 개인사업자. 연매출 약 8천만 원 추정. 순이익 미미. 직원 없음 본인 단독 운영. 만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고, 홀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12시 무료 급식 형태로 인근 노인 3,040명에게 무상 제공, 3년째 지속 중, 월세 3개월 연체 중 총 120만 원, 건물주 조강필과 분쟁 가능성 높음, 퇴거 통보받은 상태, 만석은 파일을 덮고 뒤로 기댔습니다. 턱을 손으로 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국밥집, 고졸, 천혜구와 월세 연체. 그의 기준에서 이 여자는 아들의 배우자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원그룹의 며느리는 최소한 명문대를 나왔거나 집안이 탄탄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했어요. 그것이 재벌가의 규칙이었고 그는 그 규칙을 지키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두 가족의 결합이었고 두 기업의 동맹이었으며 두 세력의 연합이었습니다. 만석 자신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아내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고 그 결혼 덕분에 도원그룹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사진 속 지우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난해도 혼자여도 그 눈은 무언가를 향해 곱게 뻗어 있었죠. 만석이 평생 보아온 사람들의 눈빛과는 달랐어요. 만석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욕심, 두려움, 계산, 아부. 하지만 이 여자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만석은 파일을 다시 펼쳐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에서 지우는 노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노인은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지우는 그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계산되지 않았고 꾸며지지 않았으며 순수했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장비서, 예, 회장님. 민준이 불러. 알겠습니다. 장비서가 나가고 만석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유민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회장님이 사생활 조사를 지시하셨다고. 민주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어요. 만석은 파일을 민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민주는 파일을 펼치지 않았어요. 표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셨군요. 당연하지.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넌 도원그룹의 후계자다. 내 선택은 내 것만이 아니야.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내 어깨에 달려 있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전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만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사랑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가? 사랑으로 계열사를 지킬 수 있는가?
사랑으로 경쟁사와 싸울 수 있는가?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아, 사랑은 사치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도로를 메운 자동차들,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만석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당장 정리해라.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도원그룹 며느리는 그런 집안에서 데려오지 않는다. 싫습니다. 뭐? 만석이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맞서고 있었죠. 아버지,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회사보다 지우 씨를 택하겠습니다. 순간 만석의 가슴이 뒤틀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자신은 평생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아들은 선택하고 있었어요. 만석도 한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전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가봐.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만석의 고함에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민주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고 만석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책상 위 파일을 집어 던졌습니다. 쾅! 서류들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지우의 사진이 그의 발밑에 놓였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지금은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만석은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여전히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 위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쿵!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 옆으로 누웠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베개를 뒤집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말이 반복되었어요.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깊숙이. 만석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어요. 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가족과 함께 한 시간보다 회의실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회의에 있었고 아들의 입학식에도 가지 못했으며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도 만석은 없었어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새벽 4시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다시 한번 파일을 펼쳤어요. 한지우, 국밥집, 무료급식, 월세 연체.
그는 사진 속 지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뭐길래 민준이 모든 걸 걸겠다는 건가? 대체 이 여자에게 뭐가 있길래 돈도 없고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직접 봐야겠어.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로는 알 수 없었어요. 숫자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 여자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민준을 현혹시킨 게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녀에게 도원그룹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그는 유만석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 그 국밥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장비서는 20년 동안 만석을 보좌해왔지만 이런 톤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자네, 오늘 오후에 시간 있나? 언제든 비워드리겠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낡은 옷 좀 구해줘. 시장 사람들이 입을 법한 거. 장비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회장이 시장 사람 옷을 왜 필요로 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회장의 지시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만석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잠바, 모자, 운동화. 오래되고 낡은 걸로.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서실 직원들한테도. 알겠습니다. 장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회장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오후 2시. 장비서는 검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색바랜 네이비 잠바, 낡은 회색 모자, 밑창이 다른 운동화가 들어 있었어요. 동대문 중고시장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옷들을 받아들고 전용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에는 큰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만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양복을 벗었어요. 명품 셔츠를 벗고 스위스제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잠바를 걸쳤습니다. 옷감이 뻣뻣했고 냄새도 약간 났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반쯤 닳아 있었고 끈은 여러 번 묶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한쪽 신발 안창은 뜯어진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디 기댈 데 없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 만석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일까? 아니면 가면을 쓴 모습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장비서. 예, 회장님. 장비서가 문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하고 차도 필요 없어. 혼자 다녀올 거야. 회장님, 그건 걱정 마. 저녁엔 돌아올 테니. 장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빌딩 지하 주차장을 지나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후문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평소 같으면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이동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을 밟으며 여의도역으로 향했어요. 회사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만석은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수십 년 전 사업 초창기였을 겁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기사도 없었으며 지하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대화 소리, 지하철 도착 안내 방송,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만석의 세계에는 이런 소음이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전광판에는 인천행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옆에는 젊은 직장인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앞에는 할머니가 큰 짐을 들고 서 있었고 저쪽에는 아이를 안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편안함? 아니면 외로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유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열차가 들어왔어요. 쇠바퀴가 레일을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칙칙폭폭.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어요. 만석도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잡았을 손잡이였죠. 만석은 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 몸이 흔들렸어요. 만석은 중심을 잡으려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어요. 터널 안은 깜깜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1시간 반쯤 지나 열차는 인천에 도착했어요. 만석은 내려서 출구를 찾았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지우 설렁탕국밥을 검색했어요. 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여의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했고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으며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장 상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고등어 싸게 팔아요. 양파 한 망 1,000원. 과일 떨이해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들고 분주히 오갔어요. 만석은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생선 비늘이 반짝였으며 야채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어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명품 구두가 아니라
낡은 운동화여서 다행이었어요. 골목을 3번 돌아 그는 마침내 지우 설렁탕국밥 간판을 발견했어요. 간판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고 한쪽 모서리는 금이 가 있었어요. 글씨는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흐릿하게 내부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5개, 손님 몇 명,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여자 1명. 한지우였습니다. 사진보다 더 작고 더 여려 보였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나르고 손님에게 인사하고 반찬 그릇을 채우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불평은 없었어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수백억짜리 계약을 협상할 때도 떨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은 국밥집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듯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앉으세요.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잠시 멈칫했다가 구석 자리로 걸어갔어요.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물컵에는 물때가 없었고 수저통도 반짝였습니다. 테이블보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지만 정갈하게 펴져 있었어요. 반찬 그릇에는 김치, 깍두기, 콩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만석은 목소리를 바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을 좀 쉰 듯한 톤으로 연기했어요. 국밥 한 그릇. 네, 금방 나옵니다. 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만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리를 굽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국을 푸고 고기를 썰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에 불평이 없었어요. 주방은 더웠을 겁니다. 국이 끓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우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뜨거운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얀 밥 위에 소고기가 수북이 올라가 있었고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삼켰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값비싼 코스 요리와는 다른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맛 같기도 했고 한겨울 추위를 녹여주던 따뜻함 같기도 했어요. 만석은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등이 굽어 있었으며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누군가는 신문을 보며 국밥을 먹고 누군가는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대답하며 웃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으세요? 지우가 만석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다행이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우는 다시 다른 손님에게로 갔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대체 뭘까? 왜 민주는 이 여자를 선택한 걸까? 그리고 왜 지금 자신의 가슴 한편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어요. 지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6,000원입니다. 만석은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적은 돈만 넣고 온 것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우가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만석은 손을 저었어요. 됐네. 그리고 그는 가게를 나섰어요.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골목으로 나와 만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우가 다시 국밥을 나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모자를 눌러 쓰고 걸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어요. 국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흘 후, 만석은 다시 인천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낡은 옷을 입었어요. 구멍난 장갑, 때 묻은 바지, 해진 신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리를 떠도는 노인처럼 보였어요. 장비서는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쇼핑백을 건넸을 뿐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우 설렁탕 국밥에는 이미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이 앉아 있었고 대기하는 손님도 몇 명 있었습니다. 만석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바빠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 손에 국밥 그릇 2개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깍두기, 콩나물.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김치는 빨갛게 익어 있었고 깍두기는 아삭해 보였어요. 잠시 후 지우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만석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을 대하다 보니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만석은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당황한 척 연기했어요. 그게 돈이 3,000원밖에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짜 가난한 노인처럼 연기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하며 미안함을 담아서 옆 테이블 손님이 힐끗 쳐다봤어요.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돈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먼저 속부터 데우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지우는 만석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만석은 그 손길에 놀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계산이 없었고 조건이 없었으며 순수했습니다. 몇 분 후 지우가 돌아왔어요. 국밥 한 그릇을 푸짐하게 담아왔습니다. 고기도 다른 그릇보다 많았고 국물도 가득했어요. 밥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지우는 옆에 물컵도 채워주고는 다시 다른 손님에게로 갔어요. 만석은 그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소고기는 부드러워 보였고 파는 신선했으며 밥은 윤기가 났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짠맛도 단맛도 아닌 무언가 따뜻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텐 밥부터 드려야죠. 옆 테이블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손님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말쑥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런 분 받으시면 냄새 나요. 다른 손님 안 와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세요. 제 아버지였으면 누군가 밥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며 국밥을 먹었지만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만석은 국밥을 먹으며 지우의 말을 곱씹었어요. 제 아버지였으면, 누군가 밥 주셨으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 아버지로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한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의 배고픔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아들 민준에게조차 밥을 함께 먹은 기억이 얼마나 되는가? 국밥을 다 먹고 만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어요. 손이 떨리는 척하며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돈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오시면 그때 주세요. 여기선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다른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어르신, 국밥 나갑니다.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섰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웃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가 목을 막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발 밑창이 딱딱한 바닥을 때릴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탁, 탁, 탁.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만석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은 3번째로 지우 설렁탕 국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착한 노인이 아니라 진상 손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녀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본 모습이 나올 때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만석은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경험한 진리였어요. 오후 2시 한산한 시간대를 노려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3명뿐이었어요. 구석에 앉은 할머니, 창가에 앉은 청년, 그리고 중앙 테이블에 앉은 아저씨. 만석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는 자리를 골랐어요.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국밥. 만석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듯 보였어요. 이런 손님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몇 분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릇을 받자마자 숟가락으로 탕 마이너스 쳤어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뭐야? 국물이 왜 이래? 지우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문제 있으세요? 국물이 짜다고. 만석은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구석의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렸고 청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지우는 그릇을 가져가려 했지만 만석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릇을 꽉 잡았어요. 됐어. 그냥 먹을게. 만석은 국을 한 술 떠서 맛봤습니다. 사실 짜지 않았어요. 딱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기했어요. 근데 반찬은 왜 이것밖에 없어?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김치 더 줘. 아니, 깍두기도. 콩나물도. 지우는 반찬을 더 가져왔어요. 작은 접시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받아놓고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일부러 소리가 나게. 요즘 국밥집들이 다 이렇나? 맛도 없고 양도 적고. 옆 테이블 청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고개를 들어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 집 국밥 맛있는데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만석은 그 청년을 쏘아봤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구석의 할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어르신,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세요. 조용히? 내가 왜? 만석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왜 큰 소리 내면 안 돼? 청년이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며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구석의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밥을 다 먹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사과하며 배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하지만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가게 안에는 만석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만석에게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잠시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물 더 떠드릴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국물을 더 퍼왔습니다. 뜨거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만석의 그릇에 부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사실 맛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구수하고 따뜻하고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맛없네. 고기도 질기고 이런 걸로 장사가 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른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습니다. 계산을 할 때 만석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 몇 개를 꺼냈어요. 1,000원짜리 동전 4개였습니다. 이게 다야 4,000원밖에 없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그때 나머지 주세요. 정말? 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여기선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만석은 동전을 카운터에 놓고 가게를 나섰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골목을 돌아 모퉁이에 숨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여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지우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행주를 빨고 다시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만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신발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우의 조사 보고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고졸, 천외고아, 월세 연체. 그런데 왜 그 여자는 자신에게 밥을 먹였을까? 왜 화내지 않았을까? 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을까? 만석은 펜을 들어보고서 여백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진심? 연기? 계산? 순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을 대하고 있었을까?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어요. 만석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해주세요. 국물 더 떠드릴게요. 여기선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5시, 만석은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7시까지 잤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서울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적혀 있던 한 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12시 무료 급식 형태로 인근 노인 3,040명에게 무상 제공. 3년째 지속 중. 그는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무료로 국밥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우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월세도 밀린 상황에서 어떻게 공짜로 밥을 줄 수 있는지.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번에도 낡은 잠바와 해진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낡은 옷. 아무도 그가 도원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가정부가 깨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새벽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과 새벽 운동을 나가는 사람들만이 타고 있었어요. 한 남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한 여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는 묘하게 고독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바퀴가 레일을 구르는 소리만이 칸 안을 채웠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조용했어요.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고 거리에는 청소부 몇 명만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지우 설렁탕 국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줄이었어요. 노인들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줄은 가게 문 앞에서 시작해 복도 끝까지, 그리고 계단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아니, 4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휠체어에 앉은 노인. 옷차림은 낡았고 얼굴은 주름졌으며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만석은 줄 끝으로 가서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여기 처음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몰랐겠네. 할아버지가 화사하게 웃었어요. 여기 사장 양반이 토요일마다 공짜로 국밥을 줘요. 벌써 3년째야.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이나요?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야. 혼자 사는 노인들은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워. 근데 여기선 따뜻한 국밥을 공짜로 줘.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밥을 주니까.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야. 만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앞을 바라봤어요. 가게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고 지우의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7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앞치마는 이미 국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어요.
노인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앞에 있던 할머니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내가 아침도 못 먹고 왔어.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만석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김이 자욱했어요. 주방에서는 커다란 냄비 세 개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 삶는 냄새, 파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만석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는 노인들에게 하나하나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녀가 노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노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오늘 무릎은 좀 어때요? 지난주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많이 나았어. 약 먹었더니 좀 괜찮아. 다행이다. 천천히 드세요. 김할머니, 손자 시험은 잘 봤대요? 그럼 우리 손자 1등 했어. 와, 대단하시네요. 손자 자랑 좀 하세요. 이 할아버지, 약은 잘 드셨어요? 당뇨약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아. 걱정 마. 노인들은 지우에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소리, 숟가락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안온함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만석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우가 국밥을 놓으며 물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성만입니다. 만석은 얼떨결에 이름을 거꾸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성만 할아버지, 환영해요. 천천히 드세요. 국물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우는 다시 다른 노인에게로 갔습니다. 만석은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노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국밥을 호호 불며 먹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우세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고마워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멈췄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방 한 구석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국물을 닦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어요. 만석은 그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만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공짜로 주시면 손해 아닙니까? 월세도 밀렸다고 들었는데.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12살 때였어요. 지우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꺼번에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을 굶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길바닥에 쓰러졌죠.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절 일으켜 세우셨어요. 만석은 숟가락을 놓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멀리 있었어요. 과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국밥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죠. 지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때 먹은 국밥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배를 채운 게 아니었어요.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준 거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만석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지우가 만석을 바라봤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게 제 꿈이에요. 그게 장사가 됩니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안 되죠. 솔직히 매달 적자예요. 월세도 밀리고 재료비도 부족하고 전기세, 가스비 내기도 벅차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만두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다른 어르신들께 갚는 거죠. 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그에게 지우의 말은 완전히 다른 언어였어요. 이익도 손해도 아닌 그저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평생 몰랐습니다. 어르신, 국물 더 드릴까요? 지우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만석은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국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눈물을 참았어요. 가게를 나설 때 만석은 뒤를 돌아봤어요. 지우는 여전히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땀을 닦으며 그 모습은 마치 성자 같았어요. 아니, 성자보다 더 순수했습니다. 계산도 조건도 대가도 없었어요. 그저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뿐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만석의 머릿속에서는 지우의 말이 맴돌았어요. 그때 먹은 국밥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준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만석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만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준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었던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빼앗기만 했어요. 실적을, 성과를, 이익을. 하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따뜻함을, 희망을, 사랑을. 지하철 안에서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성공이, 부가, 권력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음이 녹듯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월요일 오전 만석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서에게 연락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재에 앉아 지우의 조사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한 부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건물주 조강필과 분쟁 가능성 높음. 월세 3개월 연체 중 총 120만 원. 퇴거 통보받은 상태. 만석은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강필이란 사람 조사해봐. 인천 남동구에 상가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회장님. 2시간 후 장비서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조강필 50대 중반, 인천 일대 소형 상가 건물 6채 소유. 임대업으로 생계 유지. 특이사항 월세 연체 시 강경 대응. 과거 세입자와 법적 분쟁 다수. 폭언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전력이건. 만석은 자료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전형적인 건물주였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그런데 웃긴 것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다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가게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어요. 가게 맞은편 낡은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2,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어요. 차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배가 나왔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조강필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근처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조강필이 지우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월세 3달 밀렸으면 이번 달 말까지 나가. 조강필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무슨. 조강필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손님들이 놀라 움찔했습니다. 공짜 국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사도 못하면서 감성팔이 하지 말고 월세부터 내. 조강필이 지우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나 같은 건물주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다른 데 갔으면 진작 쫓겨났어. 내가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라고. 조강필의 목소리는 가게 밖까지 들렸어요. 만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안 나가면 짐 다 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조강필이 지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네.
지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강필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섰어요.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벤츠 시동을 걸고 요란하게 떠났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국밥을 다 먹지도 않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거든요.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커피숍으로 돌아와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주 조강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해. 지우 설렁탕 국밥 월세 3개월 치하. 회장님, 명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명 후원으로 해. 절대 내 이름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조강필한테 문자 보내. 한지우 씨 월세 3개월치 입금 확인하라고. 알겠습니다. 만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가게 안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선 것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만석은 장비서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송금 확인됐나? 네, 회장님. 어제 저녁 6시에 처리했습니다. 문자도 보냈고요. 조강필한테 연락 왔나?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만석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조강필의 벤츠가 서 있었어요. 만석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강필이 지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돈 안 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보낸 게 아닌데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냈든 상관없어. 월세 밀린 건 사실이잖아. 조강필이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알았어? 자물쇠 갈아버릴 거야. 조강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만석은 가게 밖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을 당장 끌어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만석은 커피숍에 남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가게에는 불이 켜졌고 지우는 홀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7시쯤 동네 사람들이 가게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줬던 아주머니, 외상을 자주 먹었던 청년, 토요일 무료 국밥을 먹었던 노인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석도 조심스럽게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제가 병원비 빌렸던 거 있잖아요. 20만 원. 안 돼요, 아주머니. 그건 다른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요. 제가 외상 먹었던 거 10만 원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나는 5천 원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구겨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들이 테이블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점점 더 많아졌어요. 지우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돈 못 받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드려야 할 돈인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 아주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살았겠어요. 노인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테이블 위에 쌓인 돈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가 가게 밖까지 들렸어요. 만석은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멀어졌어요. 골목 구석으로 가서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73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마음이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별이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가서 아내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돈 말고 그 마음을 봐줘요. 만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평생 숫자만 봤어. 근데 저 아이는 사람을 보더군. 진짜 부자가 누군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화려하지만 텅 빈 불빛. 만석의 인생 같았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이 부끄러워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은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결심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장비서,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 말이야. 지우 설렁탕이 있는 건물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건물 매입해. 장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소형 상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도원그룹은 대형 빌딩을 사고 파는 회사였습니다. 회장님, 가격 협상은 어떻게 시세대로 줘? 조강필한테 연락해서 도원개발 명의로 계약하고. 만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월세는 현재 그대로 유지해. 밀린 월세는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절대 내 이름은 나가면 안 돼. 조강필한테도 한지우 씨한테도. 알겠습니다. 장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작게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이 변하고 계셨습니다. 장비서가 나가고 만석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며칠 동안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었어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사직서를 품에 넣고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앉아라. 민준은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만석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우 씨를 만나고 왔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 지우 씨한테 뭐 하신 거 아니죠? 아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국밥을 먹으러 갔다. 여러 번. 국밥을요?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몇 번 갔다. 처음엔 시험하려고 갔어. 저 아이가 어떤 앤지 확인하려고. 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난한 노인 행세도 하고 진상 손님 행세도 했지. 저 아이를 괴롭혔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알았어. 저 아이가 왜 특별한지. 내가 왜 저 아이를 선택했는지. 만석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 아이는 사람을 봐. 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어. 숫자로 사람을 재고 실적으로 가치를 매기고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달랐어. 진짜 부자가 누군지 보여줬어.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3평생 아들에게 고개를 숙인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틀렸어. 지우 씨는 우리 집 며느리로 충분해.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이야.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평생 틀린 적 없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민준이 다가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상견례 하자. 제대로. 만석이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날 오후 장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우 씨 주소 알지? 네, 조사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자. 오늘 저녁에 민준이랑 같이.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이거 준비해줘. 만석이 메모를 건넸어요. 저녁 7시. 만석과 민주는 지우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좁은 복도, 낡은 문,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난간, 갈라진 바닥. 만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만석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민준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어르신?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국밥집에 왔던 그 노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유만석 회장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였죠. 들어가도 되겠나?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하며 문을 열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좁아서 괜찮아. 방은 작았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작은 식탁 하나, 낡은 소파 하나, 그리고 부엌 한편에 놓인 냄비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조그만 꽃병에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물 몇 가지, 두부 한 모, 김치찌개, 계란말이. 지우가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민준이 온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준비한 게 없어서 이것밖에 아니야. 충분해. 만석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어요. 지우는 긴장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작게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동안 제가 지우 씨. 만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우와 민주는 놀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싹 마이너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지우가 황급히 일어나 만석을 일으키려 했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어요. 한지우 씨.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진상 손님 행세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상처를 드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원그룹 며느리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장님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사람.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당신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만석 앞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만석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지우가 만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작은 방 안에 흐느낌만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닦았어요. 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처음으로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한 남편이자 늙은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용기를 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진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우가 만든 소박한 음식들. 하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만석은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먹었어요. 맛있네. 정말이요? 지우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내가 끓여주던 맛이 나. 만석도 웃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만석은 민준과 지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민준이 손을 꽉 잡아줬어요. 앉아라. 만석은 두 사람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결혼식 장소 말인데.
네, 아버지. 호텔은 어때? 롯데호텔? 신라호텔? 아니면 더 좋은데? 민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실은 제 가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만석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사랑받았던 곳이고, 제가 사람들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호텔에서 하면 그분들이 오시기 힘들어요.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최고의 선택이야. 결혼식 날. 지우 설렁탕 국밥은 완전히 변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 꽃을 장식했습니다. 입구에는 백합이, 벽에는 장미가, 천장에는 색색의 종이 장식이 달렸어요. 테이블은 모두 치우고 가운데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하객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도원그룹 임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앞줄에 앉았어요. 민준의 대학 친구들, 회사 동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어르신들과 시장 상인들이 가득 찼어요. 평상복을 입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도 있었고 박수를 치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만석의 팔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아니라 깨끗한 한복이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어요. 지우의 머리에는 조그만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지우를 민준에게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잘 부탁한다. 평생 행복하게 해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줄에는 만석이 직접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원그룹 임원들,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 저희 도원그룹은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한지우, 이 사람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석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쫓아 살았습니다. 실적, 매출, 주가,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르신 한 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도원그룹은 오늘 한 사람 덕분에 다시 태어납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말입니다. 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는 설렁탕, 국밥, 떡볶이, 김말이, 순대였어요. 호텔 뷔페가 아니라 동네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지우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했어요. 임원들도 국밥을 먹으며 이게 진짜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밥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도원그룹 회장이 손님들에게 국밥을 대접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 국밥 한 그릇 더 드릴까요?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오늘만큼은 저도 국밥집 주인입니다. 만석은 웃으며 국밥을 날랐어요. 민준도 지우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손님들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고급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어요. 한 할머니가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우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희 며느리 되어주셔서. 만석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원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거든요. 만석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도원그룹 새로운 경영 방침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했어요. 첫째, 전 계열사 최저임금을 업계 평균 150%로 상향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당황했으며, 누군가는 걱정했습니다. 둘째, 도원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연간 수익의 5%를 사회환원에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당기순이익이 상관없습니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업의 책임입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셋째, 전 임직원 월 4시간 봉사활동 의무화. 이것은 업무가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이든 임원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기업입니다.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업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을 잊은 기업은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젊은 임원 한 명이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번 결정 저는 지지합니다. 고맙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회사를 꿈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만석은 그 임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회사의 미래야. 부탁하네. 그날 밤, 만석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만석은 그것을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달라졌소.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늦었지만, 하지만 늦지 않았소. 이제 시작이요. 만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10장. 국밥집에서 시작된 진짜 부자의 삶. 1년 후 토요일 아침, 만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양복이 아니라 낡은 앞치마를 꺼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자신인 것 같았어요. 인천행 지하철에 올랐어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창밖 풍경도 사람들 얼굴도 모든 것이 친숙했어요. 그는 더 이상 도원그룹 회장이 아니라 지우 국밥집을 돕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지우 설렁탕 국밥 앞에는 이미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만석은 그들에게 인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안 올 수 있나? 김할머니, 감기는 나으셨어요? 다 나았어. 고마워. 아버님 오셨어요? 지우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제 지우는 만석을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만석은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호칭보다. 민준이는 안에서 그릇 닦고 있어요. 주방에서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 그럼 내가 국 좀 더 끓일까? 네, 부탁드려요. 저는 밥 더 지을게요. 만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육수를 붓고 불을 켰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소금을 조금 더.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국밥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무릎은 좀 어때요? 지난주보다 나아 보이시는데. 유 사장 덕분에 좋아졌어. 고맙네. 자네 덕에 내가 산다. 천만에요. 천천히 드세요. 만석은 웃으며 다음 손님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이곳에 와서 국밥을 나르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한 게 아니라 즐거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지우와 민준, 그리고 만석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5살 손녀 유사랑이 뛰어왔습니다. 작은 손에 국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국물이 조금 흘렀지만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 우리 사랑이. 고맙구나. 만석은 사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와 민준도 웃었습니다. 만석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 사장, 이렇게 사는 거 후회 안 해? 회장이었잖아. 큰 회사도 있고.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커녕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기분입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노인들. 그들의 얼굴에는 삶이 있었습니다. 고단하지만 따뜻한 삶.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만석은 마지막 청소를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바랜 간판. 모든 것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명예로 살 수 없는 것, 사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금 더 있고 싶구나. 여기가 좋아. 만석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볼 줄 몰랐던 풍경이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자신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살았어요. 63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그리고 고급 차 안에서 세상을 손안에 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나누는 사람, 고마움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어요. 지우와 민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졸린 눈으로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만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가자. 네 사람은 가게를 나섰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해. 한때 그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야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만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아버님, 손 잡으세요. 추우시잖아요. 만석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도 잡았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랑이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유만석은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감동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만석 회장과 한지우 씨를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일생 채널이었습니다.